오늘 이야기는 특수전 사령관 출신 아버지 강무혁의 아들 준호가 군견훈련 중 심각한 사고를 당해 피투성이로 실려오면서 시작됩니다. 단순 사고라던 부대 보고와 달리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치한 건 아닐까요? 전설의 특수전 요원들이 집결한 가운데 부대 전체가 무릎을 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혁은 은폐된 진실을 파헤치며 옛 전우들을 소집해 부대와 정면으로 맞서며 전면 개혁하고 치유와 희망을 되찾는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연 들으시고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세요. 언제나 무료니까요. 오늘 하루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70세의 박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낡은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가슴팍에는 바렌 특수전 사령부 마크가 새겨진 티셔츠였습니다. 5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이후 단 하루도 빠뜨린 적 없는 새벽 운동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젊은 시절 철수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특수부대 복장을 한 20살의 철수가 전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 특수전 사령부 창설 멤버로 참여했을 때의 사진, 그리고 준장 계급장을 달고 부하들과 함께 찍은 퇴역식 사진까지 한 사람의 군인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나가세요? 아들 박민수가 군복을 입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28살의 민수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건장했습니다. 오늘은 부대 복귀하는 날인데 좀 쉬시죠. 군인이 몸 관리 안 하면 어떡해? 철수가 운동화 끈을 매며 대답했습니다. 너도 부대에서 제대로 하고 있냐? 군견들이 말 안 들으면 위험하다고 했잖아. 당연하죠. 아버지 아들인데.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온 벨기에 셰퍼드가 좀 사나운데 제가 길들이고 있어요. 박철수는 예비역 육군 준장이었습니다. 1970년 베트남 전쟁에 특수부대 하사로 참전했고 그 후 특수전 사령부에서 30년을 복무하며 수많은 후배들을 키워냈습니다. 군에서는 철수 형님이라고 불리며 전설적인 인물로 통했습니다. 특히 그가 훈련시킨 제자들은 지금 군 곳곳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부대에서 조심해라. 철수가 아들의 어깨에 상처투성이인 손을 올렸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포탄 파편에 맞아 생긴 흉터들이었습니다. 군견부대라는 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특히 사나운 개들은 더욱 조심하고. 걱정 마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강한 군인이 될 거예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대장님도 아버지를 많이 존경한다고 하시던데요. 부대장이 누구야? 철수가 궁금해했습니다. 김정은 대령이요. 아버지 제자라고 하시던데.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은? 정훈이가 벌써 대령이 됐나? 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내가 특수전 사령부에서 직접 키운 놈이지. 철수가 반가워했습니다. 어릴 때 정말 말 안 듣는 녀석이었는데 이제 부대장까지 됐구나. 민수는 현재 육군 중위로 경기도 소재 군견훈련소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드디어 그 꿈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대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부대장인 김정은 대령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특히 군견 훈련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철수는 아들을 배웅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 군인이 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특히 자신의 제자가 아들의 상관이라니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훈이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 철수가 당부했습니다. 그냥 성실하게 하면 돼. 내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민수가 경례를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베트남 정글에서 함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전우들, 특수전 사령부에서 밤낮으로 훈련시켰던 제자들. 그 중에는 지금 사단장, 군단장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정은도 그런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세월 참 빠르다. 철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훈련시킨 놈이 이제 부대장이라니. 그는 여전히 건강했고 정신도 또렷했습니다. 매일 새벽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군사 관련 서적을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가끔 옛 전우들이나 제자들과 만나 회포를 풀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만족스러운 노년이었습니다. 점심때 철수는 근처 한식당에서 동년배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모두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이었습니다. 월남 참전 용사회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철수야, 민수 잘하고 있지?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군견부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 철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부대장이 내 제자더라. 오, 그럼 든든하겠네. 다른 친구가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젊은 장교들은 어떤지 몰라서 걱정했는데. 김정훈이라고 내가 특수전 사령부에서 직접 키운 놈이야. 철수가 뿌듯해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자식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자식들도 있고 걱정되는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민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고 게다가 자신의 제자가 돌봐주고 있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철수는 아내와 함께 TV를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요즘 젊은 군인들의 복무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때보다 훨씬 좋아졌네. 철수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정말 혹독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위험하긴 하잖아.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군견한테 물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어쩌겠어. 군인이니까. 철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게다가 정훈이가 있으니까 걱정 없어. 그날 밤 철수는 평소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입은 다리 부상 때문에 가끔 아팠지만 진통제를 먹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운동을 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제자 김정훈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2시 박철수는 평소처럼 근처 도서관에서 군사학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독서실에서 베트남 전쟁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철수님이십니까? 저는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입니다. 간호사의 긴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수 중위님께서 중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지금 즉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군견 훈련 중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병원에 오셔서. 간호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철수는 전화를 끊고 도서관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철수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군견 훈련 중 사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개를 무척 좋아했고 동물들과도 잘 지냈는데. 기사님, 더 빨리 갈 수 없나요? 철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금도 과속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택시기사가 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철수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민수의 상황을 물어보니 중환자실에 있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군복을 입은 장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철수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춘장님, 김정훈 대령이 급히 경례를 했습니다. 오시는 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훈아, 민수는 어떻게 된 거야? 철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군견한테 물렸다는데 얼마나 심한 거야? 김정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벨기에 셰퍼드에게 목과 팔 부위를 심하게 물려서 지금 수술 중입니다. 수술? 철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심하면 수술까지? 준장님, 일단 앉으세요. 김정훈이 철수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곧 나와서 설명드릴 겁니다. 철수는 의자에 앉으며 김정훈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훈련시킬 때는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정훈아,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철수가 추궁했습니다.
민수가 군견 다루는 건 원래 잘했는데. 그게. 김정훈이 말을 흐렸습니다. 새로 들어온 벨기에 셰퍼드가 예상보다 공격성이 강했습니다. 민수 중위가 훈련 중에 방심한 순간. 방심?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가 언제 방심을 해? 그 애는 어릴 때부터 개들과 잘 지냈다고. 김정훈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군견이 갑자기 흥분 상태가 되어서. 갑자기 흥분? 철수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김정훈을 바라봤습니다. 군견이 갑자기 흥분할 이유가 뭐야? 평소에 관리를 제대로 안 했나?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철수가 급히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일단 응급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목 부위 상처가 상당히 깊어서. 깊다는 게 얼마나 깊은 건가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 부위 근육과 인대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팔 부위도 신경 손상이 있어서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철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철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건강하고 씩씩했던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면회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마취가 깨면 잠시 면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이니까 가족분만. 의사가 김정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정훈이 나서려 하자 철수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정훈아, 넌 부대로 돌아가. 나 혼자 있을게. 하지만 준장님. 김정훈이 망설였습니다. 가라고 했잖아. 철수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부대 일도 봐야 하고. 김정훈과 다른 장교들이 떠난 후 철수는 혼자 중환자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김정훈과의 대화를 되짚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명이 일관성이 없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방심이라.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방심할 리가 없는데. 그때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님이시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환자분이 이송될 때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동물에게 물린 상처치고는 너무 심했거든요. 이상했다고요? 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마치 군견이 미친 것처럼 물어뜯은 흔적이었어요. 간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군인들이 계속 사고였다 하면서 강조하는 것도 좀 이상했고요. 철수는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다른 목격자는 없었나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군부대 일이라서 민간인은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50년 군 생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이틀 후 민수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목에 붕대를 감고 팔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본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하긴 뭘 미안해. 철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친 내가 뭔 잘못이야.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상처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목 부위의 상처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마치 군견이 미친 듯이 물어뜯은 흔적이었습니다. 민수야,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말해봐.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뭔가 이상했어요. 이상했다고?
벨기에 shepherd가 평소와 달리 너무 흥분해 있었어요. 민수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훈 대령님이 갑자기 제게 그 개를 직접 훈련시키라고 했어요. 갑자기? 철수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네, 원래는 경험 많은 하사관이 담당하던 개였는데.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령님이 내가 한번 해봐라 하시면서 철수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개가 목줄을 끊고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미친 것처럼. 목줄을 끊었다고. 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군견 목줄이 그렇게 쉽게 끊어져? 저도 이상했어요. 새 것이었는데.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의도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좀 쉬어라. 아버지가 알아볼게. 철수가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 마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괜찮아 보여? 내 목이 거의 뜯어질 뻔했는데. 철수는 병원을 나와 곧바로 군견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예비역 준장의 위세로 부대 출입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정훈 대령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준장님, 갑자기 웬일이십니까? 김정훈이 사무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중이 때문에 오신 건가요? 그래, 사고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 철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김정훈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부대 기밀 구역이라서. 기밀?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군견 훈련장이 무슨 기밀이야? 요즘 보안이 강화되어서요. 김정훈이 변명했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철수는 김정훈의 태도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훈아,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철수가 위압적으로 물었습니다. 거짓말이라뇨? 김정훈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규정? 철수가 냉소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나한테 규정 타령이야? 김정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준장님, 지금은 제가 이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예전과는 다르다고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키운 제자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르다고?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훈아, 내가 이런 놈이었나? 시대가 바뀌었어요. 김정훈이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한 하사관이 다가와서 김정훈에게 뭔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김정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준장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김정훈이 쫓아내듯 말했습니다. 민수 중위는 저희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처리? 철수가 화를 냈습니다. 내 아들을 뭘 처리해? 아, 그게 아니라. 김정훈이 말을 바꿨습니다. 치료비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철수는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대를 나오면서 철수는 한 병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단 어린 병사였습니다. 야, 잠깐만. 철수가 병사를 불렀습니다. 네, 준장님. 병사가 격려했습니다. 너 박민수 중위 아냐?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사고 현장 봤냐? 철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병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어? 군견이 그렇게 사나운 개가 아니었거든요.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했는데 그날만 갑자기 뭐? 철수가 추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뭔가 약 같은 걸 먹인 것 같기도 하고. 병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약? 철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훈련 전에 사료에 뭔가 섞어서 줬거든요.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의도적으로 군견을 흥분시켜서 아들을 공격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철수가 다그쳤습니다. 대령님이 직접. 병사가 말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저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병사는 겁에 질려 도망가듯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정훈이 의도적으로 아들을 해친 것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철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전우들, 특수전 사령부 출신 제자들, 아직 현역에 있는 사람들부터 예비역까지 모든 인맥을 동원할 생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창수야? 나 박철수야. 철수가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급한 일이 생겼어. 도움이 필요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군 생활의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고 아들의 원수를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김정훈이 누구인지 그리고 박철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철수의 집에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과 특수전 사령부 출신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달려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0년 전후의 힘이었습니다. 철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첫 번째로 도착한 이창수 예비역 소장이 물었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 창수야, 우리 민수가 당했어. 철수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김정훈 그놈이 의도적으로 군견을 흥분시켜서 민수를 공격하게 만든 거야. 뭐라고? 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정훈이 그런 짓을? 곧이어 다른 전우들도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회 회장인 최동식 예비역 대령, 현재 국방부에서 일하는 박영호 준장, 특수전 사령부 출신으로 현재 대기업 경호실장인 김대한까지.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의 노장들이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철수 형님, 정확히 어떤 증거가 있나요? 박영호 준장이 물었습니다. 목격자 증언이 있어. 철수가 어제 만난 병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군견 사료에 뭔가 약물을 섞었다고 했어. 그럼 확실하네. 최동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놈을 그냥 둘 순 없지. 김대한이 나섰습니다. 형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김정훈 그놈이 요즘 부대에서 말썽이 많았어요. 병사들 가혹행위도 있었고 군수품 횡령 의혹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횡령? 철수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런 놈이었나? 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봐주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된 것 같아요. 김대한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마 상급 부대에 연줄이 있는 것 같아요. 박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국방부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김정훈이 사단장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단장? 철수가 물었습니다. 누구? 전광수 소장이요. 박영호가 답했습니다. 철수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전광수? 그놈도 내가 훈련시킨 놈인데. 네? 전광수 소장도 형님 제자인가요? 창수가 놀랐습니다. 그래, 김정훈이랑 동기야. 철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둘 다 내가 특수전 사령부에서 키운 놈들이지.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더 큰 음모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형님, 일단 김정훈부터 압박해봅시다. 최동식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부대로 가서. 그때 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정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아봐. 창수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철수가 차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장님, 저 김정훈입니다. 김정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자고? 철수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네, 민수중이 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정훈이 말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철수는 전우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철수가 말했습니다. 부대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시죠. 1시간 후에요.
전화를 끊은 철수는 전우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님,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창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일단 혼자 가볼게. 철수가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가면 김정훈이 입을 안 열 수도 있어. 1시간 후 철수는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김정훈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피곤해 보였습니다. 준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훈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아. 철수가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 말이 뭐야? 김정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중위일. 정말 사고였습니다. 사고? 철수가 코웃음 쳤습니다. 군견 사료에 약물 섞은 것도 사고야? 김정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내가 바보로 보여? 철수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50년 군 생활한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김정훈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준장님, 오해입니다. 정말로. 오해? 철수가 일어서며 김정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을 거의 죽일 뻔하고 오해라고. 커피숍 안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김정훈은 철수의 기세에 눌려 말을 못했습니다. 정훈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철수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민수를 해쳤어? 김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철수가 더욱 다그쳤습니다. 누가 시켰어? 그때 김정훈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김정훈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훈이 전화를 끊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준장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철수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훈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준장님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네요. 조심하라고? 철수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김정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예전이랑 지금은 다르다고요. 권력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김정훈이 나가려 하자 철수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끝까지 얘기해. 손 떼세요. 김정훈이 철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은 제가 현역이고 준장님은 예비역이에요. 더 이상 제 상관이 아니라고요.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키운 제자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김정훈이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중위는 조용히 전역시킬 겁니다.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혼자 남은 철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정훈의 마지막 말에서 더 큰 음모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조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꺼내 전우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창수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이놈들이 만만하게 보나 봐. 이틀 후 박철수와 전우들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영호 준장이 국방부 인맥을 통해 김정훈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고 최동식이 참전용사회 차원에서 공식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인맥과 영향력을 총동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철수야, 큰일 났어. 박영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우리 움직임을 다 알고 있어. 뭐라고? 철수가 놀랐습니다. 김정훈이 먼저 보고서를 올렸어. 민수가 규정 위반으로 사고를 냈다고 하면서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무마하려 한다고 했어. 철수는 멘탈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히려 가해자가 된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야. 박영호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민수 전역 처리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의가사 전역으로. 의가사 전역?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민수군 경력에 5점이 남는 거잖아.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동식이 다급하게 철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참전 용사회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 최동식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문제? 회장 선거에서 나를 견제하려는 세력들이 이 일을 빌미로 삼고 있어. 최동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개인적 원한으로 참전용사회를 이용한다고 공격하고 있어. 철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너까지 피해를 보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최동식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참전용사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 일부 사람들이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우리를 밀어내려고 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대한에게서도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형님, 제가 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김대한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내부 감사가 들어왔는데 제가 회사 자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뭐? 철수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번에 형님 일로 제가 회사 정보망을 이용해서 김정은 조사한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김대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칫하면 저 해고될 수도 있어요. 철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도우려던 전우들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창수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철수야, 민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뭐라고?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민수가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상태가 악화됐다고 해. 철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민수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철수가 의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상처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인 것 같아서 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생제 내성균? 철수가 놀랐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아마 초기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철수는 최악의 상황을 예감했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됐네, 정말. 돌아보니 김정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전광수 소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전광수?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도 왔나? 준장님, 오랜만입니다. 전광수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민수중이 상태가 어떤가요? 철수는 전광수의 차가운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광수야, 너마저. 준장님. 전광수가 철수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포기? 철수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뭘 포기하라고? 헛된 희망 말이에요. 김정은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전광수가 나섰습니다. 준장님, 사실을 말씀드리죠. 민수중이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철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어요. 전광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장님이 너무 과거에 안주하고 계셔서 교훈을 줄 필요가 있었거든요. 철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광수야, 내가 왜? 왜냐고요? 전광수가 비웃었습니다. 준장님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왜 준장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김정은이 설명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준장님 같은 꼰대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간 거죠. 그럼 지금까지. 철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전광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제지간이라는 것도 존경한다는 것도 다 가짜였어요. 철수는 5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키운 제자들이 배신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이 당한 일이 자신에 대한 복수였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럼 민수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회복은 어려울 것 같네요. 김정은이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감염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준장님도 조심하세요. 전광수가 협박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 일으키면 준장님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둘이 떠난 후 철수는 병실 바깥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죽어가고 있고 평생 믿었던 제자들은 배신자였고 도우려던 전우들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철수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병실에서 며칠을 보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고 자신을 도우려던 전우들은 모두 곤경에 처했습니다. 50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밤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준장님. 중환자실 밖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철수가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윤상철 예비역 대령이었습니다. 현재 국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철수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상철아? 철수가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 왜? 준장님 죄송합니다. 이제야 왔습니다. 윤상철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너도 나를 버리려고 왔나? 철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윤상철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준장님의 진짜 제자입니다. 김정훈이나 전광수 같은 놈들과는 달라요. 철수는 윤상철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조심스럽게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상철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정훈과 전광수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어요. 더 큰 세력? 철수가 놀랐습니다. 네, 현역 장성급 인사들입니다. 윤상철이 충격적인 내용을 털어놓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과 특수전 사령부 출신들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세력이에요. 철수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준장님은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윤상철이 설명했습니다. 준장님을 무너뜨리면 다른 원로들도 위축될 거라고 계산한 거죠. 그래서 민수를. 철수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네, 준장님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죠. 윤상철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준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윤상철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며칠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철수가 서류를 받아보니 김정훈과 전광수의 비리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군수품 횡령, 부대 내 가혹행위, 심지어 민간업체와의 유착까지. 이게 다 사실이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모두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윤상철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훈은 군견 관련 예산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약품을 쓰지 못하고 민수중이가 감염된 거예요. 철수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민수 상태도 치료할 수 있어요. 윤상철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국정원 인맥을 통해 최고의 감염병 전문의를 섭외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요. 철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상철아, 고맙다. 준장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윤상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준장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제자들이 더 많아요. 김정훈이나 전광수 같은 배신자들은 소수예요. 정말이야? 네, 제가 은밀히 연락을 취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준장님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윤상철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현역에 있는 준장님 제자들은 이번 일에 분노하고 있어요. 철수는 새로운 동력을 얻었습니다. 누구누구야? 박민호 준장, 이태식 대령, 김종원 대령. 모두 현재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이에요. 윤상철이 명단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준장님 제자가 있어요. 청와대? 네, 국가안보실에서 일하는 송재훈 부장입니다. 윤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이번 일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철수는 점점 더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장님, 윤상철이 진지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 싸움이 될 거예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거든요. 누가 뒤에 있는 거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합참 차장 황덕규 대장입니다. 윤상철이 충격적인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분이 이번 일의 배후예요. 황덕규? 철수가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놈. 아시는 분인가요?
그래, 예전에 내가 특수전 사령부 부사령관일 때 그놈이 참모였어. 철수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때도 권모술수나 부리는 놈이었지. 지금은 합참 차장까지 올라갔어요. 윤상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합참의장 후보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철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황덕규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맞습니다. 기존 원로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라인을 구축하려는 거죠. 그때 간호사가 와서 민수의 상태가 조금 호전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새로운 항생제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의 침상 곁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반드시 복수해줄게. 그리고 이 기회에 썩어빠진 군 간부들을 다 뿌리 뽑을 거야. 윤상철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준장님, 내일부터 반격을 시작하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군 생활의 모든 경험과 인맥,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다져진 불굴의 정신력을 총동원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다. 철수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덕규든 누구든 어떤 놈들인지 보여주자. 철수는 다시 한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위한 계획도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철수의 집에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역 장성들과 예비역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윤상철이 은밀히 섭외한 철수의 진짜 제자들이었습니다. 준장님, 박민호 현역 준장이 경례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태식 대령, 김종원 대령도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송재훈입니다.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철수는 감격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들 고맙다. 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준장님. 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준장님께 목숨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베트남 전쟁 때도 특수전 사령부에서도 항상 저희를 지켜주셨잖아요. 송재훈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준장님, 황덕규 차장의 비리 증거를 더 확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때 윤상철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준장님, 큰일입니다. 김정훈이 움직이고 있어요. 뭐라고? 지금 군견부대로 가고 있습니다. 윤상철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같아요. 철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자. 준장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현역이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가야 해.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야. 일행은 군견부대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김정훈과 전광수가 부대원들을 동원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김정훈이 돌아보더니 당황했습니다. 준장님, 여기 왜? 증거 인멸하려고? 철수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어. 전광수가 나섰습니다. 준장님, 지금 불법 침입이에요. 물러가세요. 그때 박민호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실 박민호 준장이다. 지금부터 이 부대를 감찰한다. 김정훈과 전광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감찰? 그래, 군수품 횡령, 부대 내 가혹행위, 그리고 민수중위 사건까지 전부 조사할 거야. 박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황덕규 합참차장이었습니다. 뭔 소동이야? 황덕규가 위압적으로 말했습니다. 박 준장,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박민호가 경례를 했습니다. 차장님, 정당한 감찰 업무입니다. 감찰? 황덕규가 비웃었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그때 송재훈이 나섰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입니다. 황덕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청와대? 네, 군 기강 해이 문제가 청와대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송재훈이 공문서를 내보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황덕규는 당황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부 문제야. 청와대가 개입할 일이 아니지. 철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황덕규,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박철수? 황덕규가 철수를 보며 냉소했습니다. 늙은이가 나서지 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시대가 바뀌었다고. 철수가 분노했습니다. 군인의 기본도 모르는 놈이 무슨 시대 타령이야? 기본? 황덕규가 웃었습니다. 당신들 같은 꼰대들이 군을 망치고 있어.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끌어야 해. 그때 철수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황덕규, 너 베트남 전쟁 때 도망간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뭐라고? 황덕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972년 2월 1사단 작전 중에 너 혼자 도망가서 동료들이 전사한 거 기억 안 나? 철수가 과거를 들춰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구해줬잖아. 황덕규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리고 지금까지 그 비밀을 숨기고 승진한 거지. 철수가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탈영병이 합참차장까지 올라가다니 참 대단하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합참차장이 베트남 전쟁 탈영병이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황덕규가 소리쳤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철수가 윤상철에게 눈짓했습니다. 윤상철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국정원에서 확인한 베트남 전쟁 당시 작전 기록입니다. 황덕규 당시 중위의 탈영 기록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황덕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좋아. 그럼 다 같이 망하자. 황덕규가 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내가 망하면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때 송재훈이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 후 말했습니다. 황덕규 차장님 지금부터 구속됩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어요. 곧이어 헌병들이 나타나서 황덕규를 체포했습니다. 김정훈과 전광수도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김정훈이 끌려가면서 절규했습니다. 준장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부대는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던 곳이 깨끗하게 청소된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아들이 다쳤던 훈련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복수를 해줬다. 이제 안심하고 회복해라. 50년 군 생활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2달 후 박민수는 완전히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목의 흉터는 남았지만 건강을 되찾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의지가 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뭘 배웠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군 전체가 변했잖아요. 실제로 황덕규 사건 이후 군 조직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방부는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했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간부들이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과 특수전 사령부 출신들의 영향력이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군이 깨끗해졌어요. 윤상철이 찾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간부들은 모두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김정훈이 부대장으로 있던 군견훈련소는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새로운 부대장으로는 철수의 제자 중 한 명인 정성훈 대령이 부임했습니다. 준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이 다짐했습니다. 부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보겠어요. 철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군 전체의 개혁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한편 김정훈과 전광수는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전역 조치되었습니다. 황덕규는 더 심각한 처벌을 받아 구속되었고 군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준장님, 법정에서 김정훈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영웅, 아들 위해 군 부패 척결, 70세 노장군의 마지막 전투 등의 제목으로 연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TV에 나왔어요. 민수의 아들 철수의 손자인 10살 박지훈이 신문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영웅이래요. 철수는 손자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할아버지는 그냥 아빠를 지킨 거야. 하지만 사회적 반향은 상당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고 정부는 참전 용사 예우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철수야, 내 덕분에 우리 모두가 다시 인정받게 됐어. 이창수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회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어. 최동식도 회장직을 유지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철수 형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뭉쳤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철수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키운 제자들 중에는 배신자도 있지만 진짜 제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장님, 박민호가 찾아와서 제안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하네요. 군 개혁 작업에 참여해달라고요.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다시 공직에 나서는 것이 맞는지. 아버지 하세요. 민수가 격려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계셔야 군이 바로 서요. 결국 철수는 국방부 군 개혁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국방부에 나가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준장님, 요즘 젊은 장교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준장이 물었습니다. 기본을 가르쳐야 해. 철수가 답했습니다. 군인의 기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거야. 개인의 출세나 이익이 아니라. 철수의 경험과 지혜는 젊은 장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부정부패 척결과 군 기강 확립에 대한 그의 조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철수는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의 구술사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교훈을 후세에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베트남에서 정말 무서웠어요? 손자 지훈이 물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 철수가 답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있어야 해. 이번 사건을 통해 철수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진정한 동료들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편히 지내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잘 모시겠어요. 편히 지내기는 뭘 편히 지내. 철수가 웃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 너희들 가르치고 손자 교육시키고. 1년 후 철수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마지막 전투 아들을 지킨 아버지의 50년 군 생활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시사회에서 철수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했나? 할아버지가 진짜 영웅이에요. 손자 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가족들과 제자들에 둘러싸여 행복해했습니다. 50년 군 생활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람차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민수야. 철수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해. 네, 아버지. 민수가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올바른 군인이 되겠어요. 저녁 무렵 철수는 집 앞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베트남 정글에서 보았던 석양과는 다른 평화로운 석양이었습니다. 정말 긴 싸움이었구나. 철수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겼어. 마지막에 이겼어.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들도 지켰고 군도 바꿨고 후배들도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보다 더 보람찬 인생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군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 아닐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신이라면 어디까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진실을 외면하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긴다는 사실. 결국 정의란 누군가의 용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용기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지만 위기 상황에선 그 쉬운 것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요? 백구는 서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고, 서연은 10년 후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며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백구를 구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책임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상상조차 못한 비밀과 가슴 찢는 선택의 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고 깊은 울림이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살짝 눌러주세요. 언제나 무료니까요.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예요. 1998년 8월 전북 완주군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늦여름 매미 소리가 한창이었습니다. 논두렁 사이로 뛰어다니는 작은 발자국 소리와 함께 하얀 털덩어리 하나가 그 뒤를 쫓고 있었어요. 백구야, 잡아봐라. 7살 서연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치마를 휘날리며 논두렁을 따라 달렸고 백구는 혀를 길게 내밀고 즐겁게 서연을 뒤쫓았어요. 하얀 진돗개 백구는 서연이 5살 때부터 키운 가족 같은 존재였죠. 왼쪽 귀에 작고 길게 찢긴 흉터가 있었지만 그것조차 백구만의 특별한 표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머, 서연이 또 백구랑 뛰어다니네. 마당에서 빨래를 걷던 어머니 다혜가 미소를 지으며 두 친구를 바라봤어요. 서연은 백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백구를 찾고 밥을 먹을 때도 백구 몫을 챙기고 잠들 때까지 백구와 함께였습니다. 둘은 정말 떨어질 수 없는 단짝이었죠. 백구야, 숨바꼭질하자. 서연은 커다란 감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백구는 코를 킁킁거리며 서연을 찾아다녔죠. 잠시 후 백구가 감나무 뒤에 숨은 서연을 발견하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백구의 꼬리는 마치 깃발처럼 힘차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백구 너무 잘 찾네. 서연은 백구의 목을 껴안으며 볼에 뽀뽀를 해주었어요. 백구는 서연의 얼굴을 핥아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백구의 따뜻한 혀가 서연의 뺨을 간지럽혔죠. 이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거라고 서연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서연아, 백구야, 이제 들어와. 저녁 먹자. 어머니 다혜의 부르는 소리에 서연과 백구는 뛰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서연보다 먼저 대문을 통과해 마당으로 들어갔고 서연은 그 뒤를 따라 웃으며 뛰어들었어요. 저녁 무렵 붉은 노을이 마을을 물들일 때쯤 서연과 백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다혜가 차린 저녁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서연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올라와 있었어요. 노을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탁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백구도 배고프겠네. 밥 주자. 서연은 백구 밥그릇에 사료를 담아주고 자신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맛있게 사료를 먹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병수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무언가 고민이 많은 듯 젓가락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머니 다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병수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백구와의 즐거웠던 하루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만 평소보다 조용한 식탁 분위기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병수가 깊은 한숨을 쉬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서연아, 백구를 보내야겠다. 젓가락을 입에 가져가던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마치 귀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백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백구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해.
아빠가 어쩔 수 없게 됐어. 병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죠. 왜요? 왜 우리 백구를 보내야 해요? 백구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 다혜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빚쟁이가 백구 데려가면 집은 놔둔다고 해서 우리가 살 곳이 없어져. 서연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백구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안 돼요. 백구는 우리 가족이에요. 백구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달려나가 백구를 꽉 껴안았어요. 백구는 서연의 울음소리에 불안해하며 꼬리를 바닥에 내리고 있었죠. 평소에 활발하던 백구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백구야, 나 없을 때 울지 마. 꼭 다시 만나자. 언니가 반드시 찾으러 갈게. 서연은 백구의 털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백구는 서연의 눈물 맛을 핥아주며 위로하듯 낑낑거렸어요. 마치 서연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죠. 이튿날 아침, 낡은 트럭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중년 남자는 최상철이었어요. 서연은 백구를 꽉 안고 트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었죠. 백구도 최상철을 경계하는 듯 낑낑거리며 서연에게 더욱 바짝 붙어 있었어요. 아저씨, 백구 잘 돌봐주세요. 절대 아프게 하지 마세요. 백구는 순한 아이예요. 병수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최상철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에서는 따뜻함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백구는 트럭 짐칸의 철창 안으로 들어갔고 서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목 놓아 울었어요. 백구도 철창 안에서 서연을 바라보며 슬픈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죠. 백구야, 잊지 마. 언니가 꼭 찾으러 갈게. 기다려. 트럭이 출발하자 백구는 철창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서연도 트럭을 따라 뛰어갔지만 트럭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덜컹, 철창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와 함께 트럭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날 서연의 세상도 백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110일, 10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17살이 된 서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10년 전 그날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야, 한서연, 또 딴 생각해? 옆자리 친구 미영이 서연의 팔을 툭 쳤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미안해. 무슨 말 했어? 아이고, 진짜. 요즘 수업 시간에 맨날 딴 생각만 하네. 선생님이 숙제 검사한다고 했어. 서연은 서둘러 가방에서 숙제를 꺼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고 있으면 자꾸만 백구 생각이 났거든요. 백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 과연 살아있기나 할까요? 방과 후, 서연은 혼자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를 지나가는데 골목길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끙끙, 끙끙. 쓰레기통 옆에 작고 더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털은 엉성하게 엉켜 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 얘는 왜 여기 혼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강아지는 무서운 듯 몸을 더욱 웅크렸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강아지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강아지의 떨리는 모습을 보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구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거든요. 10년 전 트럭에 실려가던 백구도 이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이렇게 떨고 있었을까요? 미안해. 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서연은 강아지를 향해 중얼거리며 울었어요.
하지만 정작 강아지에게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헤어질까봐,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집에 돌아온 서연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백구를 생각했어요. 백구와 함께했던 시간들, 백구의 따뜻한 털, 백구의 맑은 눈동자.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백구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아프지는 않아? 서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참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이렇게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백구에 대한 그리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에는 아직 몇 명의 학생들만 있었어요.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가려다가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뭐지? 봉투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전북 완주 유기견 보호소, 긴급 공지라고 써 있었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완주라는 지명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거든요. 봉투를 여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본 순간 서연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철창 속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하얀 털, 슬픈 눈동자, 그리고 왼쪽 귀에 있는 작고 길게 찢긴 흉터까지. 서연의 기억 속 그 백구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은 사진을 들고 있는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개를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보호소 전화번호 063-XXXXXXX.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년 만에 본 백구의 모습이었어요. 늙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서연의 백구였습니다. 설마 살아있을 리가 없는데. 서연은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백구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고 순수했던 눈동자가 이제는 슬프고 지쳐 보였어요.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누가 이걸 내 책상에 놓은 거지? 서연은 교실을 둘러봤지만 아직 친구들은 많이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교실 뒤편에서 한 남학생이 서연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그 남학생은 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혹시 저 애가? 서연은 그 남학생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 조회 시작한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조회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백구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수업이 시작됐지만 서연은 한 글자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백구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백구가 살아있는 걸까요? 1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서연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제발 백구가 맞기를. 서연은 가슴에 사진을 꼭 눌러 안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희망의 실마리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보호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고 마침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완주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진을 받았는데요. 하얀 진돗개 사진이요. 아, 그게 말씀이시군요. 혹시 주인분이세요?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 백구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무사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게 이미 주인이 찾아갔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주인이요? 누가요? 저 말고 다른 주인이 있다고요? 최상철이라는 분이 어제 데려갔습니다. 원래 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연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상철, 10년 전 백구를 데려간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백구는 제 강아지예요. 서연은 절규하듯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또다시 백구는 서연의 손을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1222. 주말이 되자마자 서연은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완주까지는 거의 3시간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서연은 백구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백구의 슬픈 눈동자가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백구야,
언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서연은 사진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옆자리 승객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직 백구를 찾는 일만이 중요했거든요. 완주에 도착한 서연은 택시를 타고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 땅이었지만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곳에서 백구와 헤어졌던 그 아픈 기억 때문이었죠. 아저씨, 여기서 세워주세요. 서연은 보호소 입구에서 내렸어요. 낡은 간판에는 완주 유기견 보호소라고 써 있었습니다.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개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린 학생인데요.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보호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크고 작은 철창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안에서 수십 마리의 개들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혹시 백구가 있을까 봐 하나하나 철창을 살펴봤습니다. 학생, 여기 왜 왔어? 뒤에서 들려온 굵은 목소리에 서연은 돌아봤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보호소 원장이었죠. 어제 전화로 말씀드린 하얀 진돗개요. 제 강아지예요. 서연은 급하게 사진을 꺼내 원장에게 보여줬어요. 원장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게 벌써 주인 찾아갔어. 주인이요? 저 말고 다른 주인이 있다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원장은 담배를 꺼내 물고 성냥을 그었습니다. 최상철이라는 사람이 어제 데려갔어. 원래 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서연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백구를 데려간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백구는 원래 제 강아지였다고요. 학생, 진정해. 이미 끝난 일이야. 원장은 무덤덤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10년 만에 찾은 희망의 실마리를 이렇게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그 사람이 10년 전에 제 백구를 억지로 데려간 거예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낸 건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서연은 울먹이며 원장에게 호소했습니다. 원장은 담배 연기를 훅 내뿜으며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래? 그럼 너 한서연이구나. 네? 저를 어떻게? 최상철이 어제 와서 그러더라고. 한서연이라는 애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절대 넘겨주지 말라고 했어.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최상철이 서연이 찾아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냥 원래 주인이니까 돌려달라고 했지. 서류도 다 가져왔고. 원장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냥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 그 사람이 백구를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는데? 개농장이에요. 개농장에서 백구를 키운다고요? 서연의 말에 원장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담배를 입에서 빼고 서연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개농장? 설마. 네, 맞아요. 그 사람이 개농장으로 돈 벌어서 지금은 재벌이 됐다면서요. 원장은 한참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상철. 그러고 보니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 개농장으로 떼돈 벌어서 땅까지 사들이고 있다고.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백구가 그런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개를 돈벌이로 쓴다고요? 그럼 백구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장은 담배를 땅에 던지고 발로 비볐습니다. 학생, 넌 모르는 게 좋을 거야. 그 바닥은 생각보다 무서운 곳이거든. 무서우면 어때요? 백구는 제 가족이에요. 서연은 소리치며 원장을 붙잡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만 알려주세요. 백구를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원장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학생,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최상철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야. 돈도 많고 힘도 세거든. 상관없어요. 백구만 찾으면 돼요. 서연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주소야. 하지만 절대 혼자 가지는 마라. 위험해. 서연은 종이를 받아들고 꽉 쥐었어요.
마침내 백구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얻은 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연은 90도로 인사하고 보호소를 나섰어요. 주소를 보니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아저씨, 여기로 가주세요. 거기는 개농장인데 학생이 왜 그런 데를. 택시기사도 의아해했지만 서연은 상관없었어요. 지금 당장 백구를 보고 싶었거든요. 택시가 시골길을 달리며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백구를 생각했어요. 10년 만에 만나게 될 백구는 어떤 모습일까요? 서연을 알아볼까요? 백구야, 언니가 간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어린아이라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백구를 지켜낼 거였습니다. 13. 택시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더니 한적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숨을 삼켰어요. 높은 철조망과 시멘트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감옥 같았죠. 학생, 정말 여기 맞아? 여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택시기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서연은 이미 택시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네, 여기 맞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서연은 택시비를 주고 농장 앞에 서서 담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높은 담장이었어요. 그런데 담장 너머로 개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프고 처절한 울음소리였죠. 백구도 저 안에 있는 거야. 서연은 주먹을 꽉 쥐고 담장을 따라 걸었어요. 정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경비실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너 혹시 한서연이야? 서연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같은 또래로 보이는 남학생이 자전거를 끌고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눈빛이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를 어떻게, 내가 너 책상에 사진 놓은 거야. 서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바로 이 남학생이 백구 사진을 준 사람이었던 거죠. 왜요? 어떻게 그 사진을? 내 이름은 민준이야. 이 근처에 살아. 어제 보호소에서 네가 울면서 전화하는 거 봤거든. 민준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준 거예요? 그냥 딱해 보여서. 그리고 그 개가 정말 불쌍하거든. 민준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백구를 본 적 있어요? 응. 어제 최상철이 트럭으로 데려오는 거 봤어. 그게 정말 말이 아니야. 서연은 급하게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어떻게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구가 어떻게 됐어요?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 정말 들어갈 거야? 위험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요. 백구만 보면 돼요. 서연의 눈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민준은 한숨을 쉬며 자전거를 세워뒀습니다. 그럼 나 따라와. 뒤쪽에 담장 낮은 데가 있어. 두 사람은 담장을 따라 농장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과연 뒤쪽에는 담장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미터는 넘어 보였죠. 어떻게 넘어가요? 내가 먼저 올라갈게. 그 다음에 네가 올라와. 민준은 담장에 매달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서연도 민준을 따라 담장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담장을 넘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썩은 냄새와 오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서연은 코를 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농장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어요. 크고 작은 철창들이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서 수십 마리의 개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털이 더럽고 야위어 있었어요. 저기 봐. 민준이 농장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가장 안쪽 구석진 곳에 작은 철창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하얀 털덩어리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철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백구였어요. 하지만 10년 전 기억 속의 백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백구는 이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하얀 털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몸 곳곳에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백구의 눈빛이었어요.
예전에 맑고 순수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지치고 무기력한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백구야, 나야, 서연이야. 서연이 철창 사이로 손을 뻗자 백구는 몸을 더욱 웅크렸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겪은 학대와 굶주림이 백구를 완전히 다른 개로 만들어버린 거였죠. 백구야, 무서워하지 마. 언니야, 서연 언니.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백구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백구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바라보더니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구야, 나 알아보는 거야? 서연은 기뻐서 철창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허, 여기 누가 있나? 뒤에서 들려온 굵은 목소리에 서연과 민주는 얼어붙였어요. 뒤돌아보니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최상철이었죠. 야야야, 여긴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최상철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너 한서연이냐? 서연은 온몸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네, 맞아요. 제 백구 돌려주세요. 어허, 이 귀한 개가 내 가족이라고? 10년 전 그 조그만 계집애가 이렇게 컸네. 최상철은 서연을 보며 킥킥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백구는 제 강아지예요. 왜 이런 곳에 가둬놨어요? 서연은 이를 악물고 외쳤어요. 하지만 최상철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내 강아지? 웃기는 소리하네. 이 개는 이미 내 소유야. 법적으로도 내 개거든. 법적으로요? 무슨 소리예요? 10년 전에 내 아버지가 이 개 내게 팔았어. 서류도 다 있고. 서연은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버지가 백구를 판 거라고요?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 그럼 내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 빚 때문에 이게 팔고 돈 받아간 게 누군데? 최상철의 말에 서연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아버지가 정말로 백구를 판 걸까요? 아니에요. 백구 돌려주세요. 안 돼. 이게 혈통 하나에 수백만 원이야. 번식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쉽게 못 내보내. 서연은 최상철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백구를 번식용으로 쓴다는 말이었죠. 백구를 그런 용도로 쓰다니.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나쁘기는 뭐가 나빠. 이게 다 돈이야. 돈. 너 같은 애들은 몰라. 최상철은 비웃으며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은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담장에 등이 닿았습니다. 이제 꺼져.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서연은 절망적이었어요. 겨우 찾은 백구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144. 서연은 민중과 함께 농장을 빠져나온 뒤 바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내내 백구의 야윈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상철이 한 말도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백구를 팔았다는 그 말이요. 그럴 리 없어. 아빠가 그럴 리 없다고. 서연은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백구를 판 걸까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거실에는 아버지 병수와 어머니 다혜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아,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없이. 어머니 다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병수는 서연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고 불편해했습니다. 아빠. 서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병수는 서연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왜 그래? 오늘 완주에 다녀왔어요. 서연의 말에 병수와 다혜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특히 병수는 온몸이 경직된 것 같았습니다. 완주에? 왜 거기를? 백구 보러 갔어요. 백구 살아있더라고요. 서연은 아버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병수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아, 그런 건 이제 그만. 아빠, 왜 그때 백구를 그런 데 보냈어요? 서연은 소리치며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병수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무슨 일이? 어머니 다혜가 중재하려 했지만
서연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최상철이 그러던데요. 아빠가 백구를 팔았다고. 그게 정말이에요? 서연아, 대답해요. 정말 백구를 돈 받고 판 거예요? 서연의 절규에 병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뭘 몰라서 그래요? 뭐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병수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병이요? 제가 무슨 병이 있었다고요? 서연은 멍해졌어요. 자신에게 무슨 병이 있었다는 건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네가 어릴 때 심한 빈혈이 있었잖아. 수술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어. 병수의 말에 어머니 다해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난 듯했습니다. 빈혈이요? 그런데 그게 백구랑 무슨 상관이에요? 백구 혈액형이 너랑 일치했어. 서연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개와 사람의 혈액형이 일치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무슨 소리예요? 개랑 사람이 혈액형이 어떻게? 특수한 경우야. 아주 드물게 그런 일이 생겨. 내 수술에 백구의 혈액이 필요했어. 병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거친 혈액을 구하려 했는데. 실험이요? 백구 혈액을 의학적으로 처리해서 내 수술에 쓰려고 했어. 그런데 그걸 빌미로 상철한테 이용당한 거야. 서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백구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희생된 거였나요? 그럼 백구가, 백구가 너를 살린 거야. 네가 살 수 있었던 건 백구 덕분이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1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이렇게 충격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겠냐? 상철이가 그때 유일한 대안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병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 다혜가 대신 말했습니다. 상철이가 처음에는 의료용으로만 쓴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어. 다른 목적이요? 개농장이야. 백구를 번식용으로 쓰려고 한 거였어. 우리가 속은 거지. 서연은 온몸이 떨렸어요. 백구가 자신을 살리려고 희생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끔찍한 삶이었다니요. 그럼 제가 백구를 그런 곳에 보낸 거네요. 제가 살겠다고. 서연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 병수가 서연을 안으려 했지만 서연은 몸을 피했어요. 잘못이 아니긴요. 제가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백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어머니 다혜도 울먹이며 서연을 달랬지만 서연의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백구가 날 살려줬다는 걸 왜 숨겼어요? 네가 어렸을 때야. 그런 무거운 얘기를 어떻게 해? 그래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백구가 날 위해서.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10년 동안 몰랐던 진실이 이렇게 가슴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병수와 다혜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백구는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서연아, 아빠도 평생 후회하고 있어. 백구를 그런 곳에 보낸 것.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백구는 지금도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서연은 아버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어요. 물론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화가 났습니다. 이제라도 백구를 구해야 해요. 제가 직접 가서 데려올 거예요. 서연아, 그건 위험해. 상철이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야. 위험하면 어때요? 백구가 저를 살려줬는데 이제 제가 백구를 구해야죠. 서연은 결심에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절대 백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아빠, 저는 백구를 꼭 구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보시고.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백구의 야윈 모습과 슬픈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백구야, 언니가 간다. 이번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서연은 새벽 첫 차를 타고 다시 완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며칠이고 기다릴 각오였어요. 백구를 구할 방법을 반드시 찾을 거였거든요. 완주에 도착한 서연은 최상철의 농장 근처에서 숙소를 잡았어요. 농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서연은 농장이 보이는 방을 달라고 했어요. 학생, 거기 왜 계속 보고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모텔 사장이 이상하게 여겼지만 서연은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냥 견학 과제가 있어서요. 서연은 매일 농장 앞에서 기다렸어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담장 너머를 지켜보며 백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백구를 발견했어요. 최상철이 백구를 철창에서 꺼내 마당으로 데리고 나온 거였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야위고 힘없어 보였어요. 백구야. 서연은 담장 너머로 소리쳤지만 백구는 서연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서연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백구를 바라봤어요. 그때 최상철이 백구의 목에 굵은 쇠사슬을 채우는 게 보였습니다. 백구는 무겁게 목을 떨구고 있었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나쁜 인간. 백구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나흘째, 다섯째.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농장을 지켜봤어요. 매일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백구를 구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엿새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서연이 모텔에서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뭐지? 서연은 급히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최상철의 농장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거든요. 불이야. 농장에 불이 났어. 서연은 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농장으로 달려가는 길에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기 합선인가 봐. 불이 금세 번졌어. 서연은 농장 앞에 도착해서 참담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농장의 절반 정도가 이미 불에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열심히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어요. 백구는 어디 있어? 서연은 불타는 농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백구가 불에 타 죽은 건 아닐까요? 그때 농장 안쪽에서 개들의 절규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못한 개들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기요, 안에 개들이 아직 있어요. 서연은 소방관에게 외쳤지만 소방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해요.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백구가 그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서연은 소방관들의 시선을 피해 농장 뒤편으로 돌아갔어요. 지난번에 담장을 넘었던 그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쪽은 아직 불이 번지지 않았어요. 백구야, 어디 있어? 서연은 담장을 넘어 농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와 열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오직 백구를 찾는 일만 생각했거든요. 농장 안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불에 탄 철창들 사이로 개들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하나하나 철창을 확인하며 백구를 찾았어요. 백구야, 백구. 그때 농장 가장 안쪽에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백구가 굵은 쇠사슬에 묶인 채 철창 안에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쇠사슬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백구야, 기다려. 언니가 갈게. 서연은 망설임 없이 불길을 뚫고 백구에게 달려갔어요. 열기 때문에 온몸이 타는 것 같았지만 견뎠습니다. 백구야,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서연은 백구를 안고 쇠사슬을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쇠사슬은 너무 단단해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그때 뒤에서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서연이 돌아보니 최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그을음을 뒤집어 쓴 채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백구 풀어주세요. 이러다 죽어요. 네가 백구를 데려가면 난 끝장이야. 안 돼. 최상철은 서연을 밀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끝장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요. 생명?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가 내 전 재산이야. 최상철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는데도 백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소화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급히 소화기를 들고 최상철에게 외쳤습니다. 비켜요. 백구 죽게 하지 마세요. 안 돼. 절대 안 돼. 최상철이 서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어요. 당신 끝장보다 백구 한 목숨이 더 소중해. 서연은 소화기를 최상철에게 내던졌습니다. 소화기가 최상철의 어깨를 맞히며 최상철은 뒤로 넘어졌어요. 그 틈에 서연은 다시 백구의 쇠사슬을 풀려고 애썼습니다. 다행히 열기 때문에 쇠사슬이 약해져 있었어요. 서연은 온 힘을 다해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백구야, 이제 나가자. 서연은 백구를 품에 안고 불길을 뚫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불길이 너무 커져서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때 천장에서 타다 남은 나무 기둥이 떨어져 내렸어요. 서연은 백구를 꽉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언니가 늦었어. 16. 바로 그때였어요. 불길 사이로 소방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빨리. 강력한 물줄기가 서연과 백구 주변의 불길을 막아줬어요. 소방관 2명이 연기를 뚫고 들어와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학생, 괜찮아요? 서연은 백구를 꽉 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몸이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지만 백구는 무사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요. 건물이 무너져요. 소방관들은 서연과 백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농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서연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백구를 품에 안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고요? 구급대원이 서연을 살펴봤지만 서연의 관심은 오직 백구에게만 있었어요. 백구는 서연의 품에서 힘없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아프지? 서연은 백구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어요. 백구는 서연을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서연의 품에 안긴 거였죠. 학생, 이게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데 병원에 데려가는 게 좋겠어요. 구급대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구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서연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이 어디예요? 여기서 20분 정도 가면 24시간 동물병원이 있어요. 서연은 급히 백구를 안고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계속 백구에게 말을 걸었어요. 백구야, 조금만 참아. 곧 병원 도착해. 백구는 서연의 목소리를 들으며 힘겹게 눈을 깜빡였어요. 서연은 백구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의사가 급히 백구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서연은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수의사는 나오지 않았어요. 마침내 응급실 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수의사였는데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맞아요. 백구 어때요? 많이 아픈가요? 서연은 간절한 눈빛으로 수의사를 바라봤어요. 수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학대를 당한 것 같아요. 영양실조는 물론이고 내부 장기도 많이 손상됐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서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서연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0년 만에 찾은 백구가 이렇게 아프다니 너무 늦었던 걸까요? 백구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어서 잠깐만 들어가세요. 서연은 수의사를 따라 병실로 들어갔어요. 투명한 산소통 안에 백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백구야. 서연은 산소통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백구는 서연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어요. 예전처럼 맑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언니가 너무 늦었어. 서연은 산소통 유리에 손을 대고 울었어요. 백구도 서연을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려 했지만
힘이 없어서 살짝만 움직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집 가는 거야. 무서운 일은 끝났어. 서연의 말에 백구는 힘겹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리고 산소통 안에서 혀를 내밀어 유리를 하르려 했습니다. 마치 서연의 손을 핥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너 나 알아보는 거지? 서연은 확신했어요. 백구가 자신을 알아본다는 걸 말이죠. 10년이 흘렀지만 백구는 여전히 서연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의사가 서연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너무 오래 있으면 백구가 힘들어해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서연은 아쉬웠지만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서 백구를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지만 서연은 마실 기분이 아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수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 보였어요. 다행히 위기는 넘긴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해요. 백구가 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희망적이긴 하지만 수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백구는 여전히 산소통 안에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안정돼 보였습니다. 백구야, 잘 견뎠어. 우리 백구 정말 용감해. 서연은 산소통 옆에 앉아서 백구와 함께 밤을 지샜어요. 백구가 숨 쉬는 소리를 들으며 10년 전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백구야, 기억나? 우리 어릴 때 같이 논두렁에서 뛰어다니던 거. 너랑 숨바꼭질 하던 것도 기억나지? 백구는 서연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깜빡였어요. 마치 모든 걸 기억한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 가자. 아빠, 엄마도 너 보고 싶어 해.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서연은 백구에게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백구를 지켜낼 거라고 말이죠.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서연과 백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백구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사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산소호흡기를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와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흘이 지나고 백구는 산소호흡기를 떼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병원에서 백구 곁을 지켰어요. 부모님도 완주까지 내려와 백구를 만났습니다. 백구야, 정말 우리 백구가 맞네. 아버지 병수는 백구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다혜도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언니들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백구는 서연 가족을 모두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비록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자. 우리 집에서 푹 쉬어. 서연은 백구를 안고 차에 올랐어요. 10년 만에 함께하는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백구는 서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에 도착한 백구는 서연의 집을 신기하게 둘러봤습니다. 아파트라는 공간이 처음이었거든요. 서연은 거실에 푹신한 매트를 깔고 백구만의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백구야,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마음껏 쉬어. 백구는 매트에 누워서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백구의 상태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밥도 조금씩만 먹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거든요. 일주일 후 서연은 백구를 서울의 대학병원 수의과로 데려갔어요. 정밀검사를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서연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간과 신장이 많이 손상됐어요. 오랜 기간 영양실조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어요? 수의사는 한참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무릎이 꺾어지며 주저앉았어요. 겨우 찾은 백구를 또다시 잃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길어야 한 달 정도. 하지만 백구가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거죠.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백구를 바라봤어요. 백구는 서연을 보고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백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어요. 매일 아침 백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고
백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백구야, 예전에 좋아하던 삶은 닭고기야. 먹어봐. 백구는 서연이 주는 음식을 조금씩 먹었어요. 예전만큼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서연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백구는 여전히 서연 곁에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서연은 학교도 가지 않고 백구 곁을 지켰어요. 서연아, 학교는 가야지. 싫어요. 백구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어머니 다해 걱정해도 서연은 백구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백구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백구가 평소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숨소리도 거칠어졌고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백구야, 괜찮아? 병원 갈까? 서연이 백구를 안으려 하자 백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여기서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백구를 품에 안고 머리를 어루만져줬어요. 백구는 서연의 품에서 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어릴 때 나를 구해줘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줘서. 백구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서연의 손등을 핥았습니다. 백구야, 아프지? 많이 힘들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백구는 서연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백구야, 이제 편히 쉬어. 무서운 일은 정말 끝났어. 서연은 백구를 꽉 안고 속삭였어요. 백구는 서연의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백구야, 안녕. 서연은 백구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부모님도 함께 울었습니다. 백구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서연은 백구를 완주히 작은 언덕에 묻었어요. 백구가 어릴 때 뛰어놀던 그 들판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백구야, 다시는 어떤 아이도 너처럼 버려지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서연은 백구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어요. 그날부터 서연의 새로운 꿈이 시작됐습니다. 10년이 흘렀어요. 2018년 27살이 된 서연은 백구 보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개농장 구조, 학대견 보호, 입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였어요. 오늘도 구조된 개들이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서연은 직원들과 함께 구조 활동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백구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입양률이 90%를 넘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백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재단의 첫 홍보 영상이 방송됐어요. 영상 마지막에는 서연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백구는 제 가족이었고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백구가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더 많은 동물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서연의 말과 함께 백구의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10년 전 그 맑고 순수했던 백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백구가 그랬듯이 말이에요. 영상이 끝나고 서연은 사무실에서 백구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백구야, 잘하고 있지? 이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행복해지고 있어. 서연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희망이 가득했어요. 백구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떠나보낸 뒤에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서연에게 백구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자 삶을 버티게 한 이유였죠. 때로는 아픔과 상처가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개인적인 아픔을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서연이 백구와의 약속을 지키며 백구보호재단을 설립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생명들에게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은 모든 생명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 사랑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꼭 한번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